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오랜만에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밤사이에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다. 반등 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만족 못 하시겠죠. 그렇다고 이 변동성 장세, 조정 장세가 끝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들 아직까지는 변동성 그리고 이 조정은 염두를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부분도 시장에는 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는 1%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 오른 16,300선 회복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0.76% 오르면서 38,90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TSMC가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진짜 연초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부침을 겪고 있었던 TSMC였는데요.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TSMC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가 됐고요. 목표 주가는 1,200대만 달러가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36.4% 더 여력이 있다라고 풀이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가격 인상 확전과 그리고 지속적인 AI 설비 투자 지출 강도가 앞으로의 핵심 촉매제가 될 거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어제 5%가 넘게 올랐고요. 구글은 0.6%가량의 하락이 보여졌었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기를 했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에 구글의 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2022년에 애플에 27조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거액을 주고 모바일과 앱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 거죠.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 재판에서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썬파워의 주가 골 깊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43%의 급락으로 간밤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입니다. 8월 5일 월요일에 이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챕터 11을 개시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블루레이븐 태양광과 신규 주택 및 비설치 딜러 사업부를 현금 4,500만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서 이 컴플리트 솔라리아와 예비 매각 계약에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 시장 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랜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일부 반도체 종목은 좀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반등을 했었던 AMD가 그 하락의 주인공이었고요. 무려 3%대 밀리면서 다른 반등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의 종목들은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 등의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좀 아쉬웠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분 줄인 거에 대해서도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에 있어서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PER이 3배, 30배 수준으로 간 애플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비중 조절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가운데 1%대 올랐고요. 구글은 약보합권 그리고 메타의 주가가 3.86% 강한 반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 포드, GM 등의 종목들 이미 소비자 쪽에서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버텨냈었던 필수 소비자 쪽에 있어서도 초록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월마트 소폭 강세를 보였고 코스트코가 1.8%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 계속해서 변동성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계속 중동발 불확실성이죠. 근데 반대로 끌어내리는 요인은 경기 침체, 이 사이에서 유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은 약한 하락이 보였지만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일라일릴리의 반등이 눈에 띄죠. 2% 넘게 올랐고요. 존슨앤존슨, 머크,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갔고 암젠과 에버빌 등의 종목들은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는 우버의 주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10% 넘는 11% 가까운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종목의 하락이 보이긴 했지만 금융주들도 큰 폭의 하락을 딛고 반등을 보였는데 JP모건이 2%, 전일 3% 하락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2%대 반등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실적 발표 내용 비롯해서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였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0.25달러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8.1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망치에 부합이 됐고요. 다만 액면 분할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대 1의 액면 분할 발표가 됐습니다만 발표가 되면 주가가 폭등하기 마련인데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가 넘게 올랐고요. 장 종료 후에 5시 5분경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애프터 마켓에서는 10%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팡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죠. 쿠팡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 돌파를 알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가 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하면서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가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쿠팡이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세 그려가고 있습니다. 20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2분기 순이익률이 20%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줄었다고 하고요. 순이익은 5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6억 5천만 달러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전망치가 36억 7천만에서 37억 3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38억 4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망감이 초래가 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가 넘게 올랐고요.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0% 이상의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젠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 4.97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4.98달러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망 이상을 내보였다고 하는데 올해 암젠이 14% 이상 올라가면서 나스닥 대비해서 나스닥 100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해주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죠. 정규장에서 1%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328달러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 관련해서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머니네버슬립, 좀 더 자세한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열어보시죠. 자, 기회를 잡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이런 고민이 들 때는 분할 매수가 답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 급락장이 단기적인 이벤트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이벤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과 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솔츠 자산운용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켈리 콕스는 시장이 성장 공포를 겪고 있다며
폭락은 가치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고요. 콕스 분석가는 이 정도의 조정은 강세장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건데 특히 그간 소외됐던 소형주를 비롯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최고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는 이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보다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험난한 환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역시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선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시장에 있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하락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는데요. 즉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험이 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회가 오길 기다리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언제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를 기회를 주긴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하락인지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포에 휩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삼성전자의 HBM3 8단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엔비디아나 다양한 AI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입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 뉴스는 얼마 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옆집은 금방 회복했어 라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이버 장애 지연이 델타 항공에도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 사태는 다른 항공사는 오히려 빠르게 대응했다. 실제로 델타 쪽에서도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에서 우리 책임자들이 가서 얼른 복구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손해배상 청구가 굉장히 또 고액으로 알려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제 공격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델타 항공의 글로벌 사이버 장애 회복 지연에 대해서 이 델타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윈도우 기기가 다운되며 시스템 문제를 유발한 것은 맞지만 다른 미국 항공사들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델타는 항공편 취소로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제 공격을 날린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한입 뉴스는 엔비디아의 정말 가까운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내용입니다. 장 마감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현대 기준으로 회사 기준으로는 4분기 실적 발표였죠. 주당 순이익이 EPS가 6.25달러를 기록하면서 8달러 이상을 예상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월가에서는 AI 서버 업계의 장기적인 수익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반도체와 호환되는 서버렉을 생산한 덕에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2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인 8.25달러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파트너의 어닝미스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AI 서버 업계의 전반에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향후 가이던스는 또 긍정적으로 제시하긴 했는데 그 가이던스 중에서 그 주당 순이익에 대한 밴드 자체가 그 중간 값을 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살짝 미스하자 여기에서 또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AI 관련한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정말 높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한입 뉴스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제는 오픈 AI 관련해서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쪽에 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죠. 머스크, 너희가 조장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X는 글로벌 미디어 책임 연합에 소를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 영향에 대한 항의를 한 건데요. 광고주들의 X 보이콧 여파나 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계속해서 노이즈가 끊이지 않는 머스크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X의 글로벌 미디어 책임 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반독점법 위반이었고요. X는 GARM이 2022년 광고주들로 하여금 X에서 광고를 철회하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광고주들의 X 보이콧은 이 플랫폼이 브랜드 안정성 기준을 준수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 소식은 구글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실 구글 반독점법 관련해서의 판단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장에서도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확대하는 구글인데요. 알파벳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인 웨이모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니즈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를 위협할 과연 경쟁자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구글이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인 웨이모의 샌프란시스코와 또 로스앤젤레스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웨이모에 향후 몇 년 동안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물론 테슬라, GM, 아마존 등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미래에 큰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위협할 유의미한 경쟁자가 시장에 나타나게 될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에도 정말 강력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웨이모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에는 또 얼마나 향후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종목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쿠팡도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이었죠. 3분기 첫 영업 흑자 전환 이후에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이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쿠팡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73억 2,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10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그야말로 기록적인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외형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내실은 좋지 못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2년 3분기 첫 영업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쭉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2,5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1억 500만 달러의 당기 순손실을 나타냈는데 이랬던 실적 결과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조금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보니까 쿠팡이 스포츠 이벤트에도 돈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그 멤버십 가격도 확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적자였죠? 네, 쿠팡이 적자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막대한 과징금을 선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판매 관리비 부문에 과징금 추정치 1억 2,100만 달러를 반영을 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또 임직원에게 제품 후기를 작성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즉 제3자 판매자보다 자사를 우선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쿠팡은 이후로도 이 문제가 된 상품 나열 방식과 또 임직원 후기 방침을 거의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을 불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히 항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개월간의 법 위반 기간에 발생한 이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따로 산출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은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쿠팡의 적자 전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과징금도 있었지만 명품 패션 플랫폼인 파페치의 영업 손실도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쿠팡은 지난 1월 5억 달러를 들여서 파페치를 인수했었습니다. 파페치는 아직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 이 손실분이 쿠팡 실적의 전체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쿠팡의 성장 사업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2억 달러로 이 파페치로 인한 3,100만 달러의 손해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쿠팡은 이번에 실적을 끌어내린 과징금 추정액과 또 파페치의 적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1억 2,400만 달러로 흑자를 봤을 거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업계 관행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참 의아한데 이래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후기 믿고 뭐 물건 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근데 저는 그 쿠팡의 곰곰 시리즈를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쿠팡이 어쨌든 주가의 급락이 야기화됐고 적자 전환한 소식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뉴스는 리비아나 실적 발표 이야기입니다. 리비안도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졌죠.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한 가운데 손실폭은 더 늘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기 실적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기는 했는데 계속되는 전기차 업황 악화에 월스트리트는 리비안이 더 큰 실적을 감소하고 더 큰 실적 감소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은 매출 11억 4천만 달러와 주당 순손실 1.21달러였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실적을 평가할 때면 항상 중요한 지점이 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곧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2분기 말일 기준 리비아는 57억 6,3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21억 4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합하여서 총 79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 자산을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현금을 소진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본 조달 없이 2년가량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가이던스도 유지를 했습니다. 5만 7천 대의 연간 생산량 가이던스를 유지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동안 약 2만 3,600대의 차량을 생산하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더욱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가이던스는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비안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어제와는 다른 미국 시장의 동시호가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본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